경기도에 사시는 최미주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미주 씨의 눈에는 누구보다 예뻤다는 동네 언니 은하 씨.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 혼자 자식들을 건사하셨대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던 은하 씨는 20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일찍 결혼했네. 일찍 갔. 옛날엔 일찍 갔어. 어머니는 그런 딸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아주 넉넉한 집안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줬다고 해요. 이 남편은 은하 씨보다 나이가 무려 20살이나 많았지만 과수원과 목장을 운영하는 아주 풍족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과수원. 하지만 은하 씨의 시댁 생활은 어머니의 바람처럼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아 힘들구나 또. 옛날엔 쉽지 않거든.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죠. 얘, 내가 사과 포장해 놓은 지가 언젠데 여태 안 해놓은 거야? 아 도대체 언제 할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이거 끝내고 바로 해놓을게요. 아이고. 집안일, 과수원 일, 목장의 잡일까지 전부 은하 씨의 몫이었다고 해요. 어이. 무슨 노예처럼 썼구나. 이 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동안에도 몸보신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은하 씨를 아주 머슴 부리듯 부렸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남편은 뭘 했느냐? 여보, 이거 나하고, 나 밥 좀 주라. 그냥 세워라 내워라 놀기만 했다. 야, 호박 맛있네, 이거. 남편은 그건 안 돼, 정말.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시집을 잘못 왔구나 싶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사과 갖다 주고 과수원 갔다가 장 보러 갔다가 저녁 준비하면 되겠다. 무엇보다 은하 씨의 숨통을 조여왔던 건 어머니. 얘, 너 뭐 하니? 밖에 나가려고? 대문 밖으로 한 발짝만 떼어도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대요.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구나. 야, 이건 너무. 시댁 식구들 외에는 이웃이나 친구, 친정 식구들까지도 만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얘기할까 봐 그러지, 얘기할까 봐. 그렇게 은하 씨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시어머니께 시달렸고 도대체 시엠이 말을 듣지를 않네. 남편은 그런 은하 씨를 모른 척할 뿐이었습니다. 야, 그건 안 돼. 은하 씨는 오로지 딸아이만 생각하며 이를 악문 채 이 모든 수모를 견뎠다고 합니다. 딸 없어서 벗어나갔지. 아유. 그렇게 숨막히는 시집살이가 계속되던 어느 날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더니 다락방 문 너머에서 까드작 까드득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락방에 쥐라도 들어왔나? 은하 씨는 그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깜깜한 밤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꾸만 신경 쓰이는 그 소리에 남편과 시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대요. 아무래도 이 다락방에 쥐가 있는 것 같다. 쥐약이나 이제 덫을 넣어보면 어떠냐. 이렇게 말이죠. 에이, 그 뭐 다락방엔 쥐 없을 텐데? 왜 네 남편은 듣지도 못하는 지 소리를 너만 들었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저기 빨래나 캐. 시어머니가 아직 늘 못했네. 같은 방에서 함께 자는 남편이 자긴 그런 소리 못 들었다면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잠깐만, 그럼 이 소리는 뭔데? 나만 들린다고? 그러기를 며칠째. 그날 밤도 다락방에 신경 쓰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다락방 문이 한 뼘 정도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 열렸지? 분명히 닫고 잤는데? 문을 닫기 위해 다락방 문 앞으로 다가갔는데 이 깜깜한 문틈 사이에 누군가가 은하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생충같이 그런 거네. 그 눈은 은하 씨 뒤에 잠든 남편을 슥 내려다보기도 했죠. 서둘러 다시 돌아봤을 때 문틈 사이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 부인 이런 건가 보지. 혼자서 다락방을 살필 자신이 없었던 은하 씨는 일단 다락방 문을 꽉 닫아둔 채 이불 속에 몸을 파묻고 밤새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 씨는 남편에게 다락방을 살펴봐달라면서 사정사정을 했대요. 남편은 이내 곧 짜증스러운 얼굴로 나오면서 이게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구만. 요즘 왜 그래 당신? 참 신경질 나. 아이고. 분명히 내가 눈을 마주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다락방을 지저분하게 두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잘 됐네. 이참에 너 저 다락방 좀 깨끗이 청소해라. 다락방을 혼자서요? 바로 전날 그렇게 오싹한 일을 겪었던 다락방을 혼자서 청소를 하라는 겁니다. 못해. 무서워. 너무 멋있다. 두렵고 끔찍했지만 은하 씨는 어쩔 수 없이 제 발로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었죠. 야, 하루 내내 하던 집안일을 다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시작된 다락방 청소는 정말 끝이 없어 보였어요. 각종 잡동사니와 사과 상자가 널려 있었고 먼지도 가득했거든요. 얼른 청소를 끝내야겠다는 마음에 정신없이 다락방을 치우기 시작했죠. 한 시간쯤 흘렀나? 생각할수록 너무 서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 머슴처럼 일만 하고 아이까지 도맡아 키우면서 시댁에 할 도리를 다 해왔는데 은하 씨가 하는 말은 하나도 믿어주지 않는 이 집구석. 그렇지. 서럽지. 아유. 차라리 이 집에 시집 오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냥 짐 싸서 친정으로 도망가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락방 문 밖으로 나서려는데 다락방 문이 왜 안 열리지? 갑자기 꽉 닫힌 채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보! 안에 갇힌 거야? 방금 하나. 다행히도 다락방인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아유, 다행이다. 비밀번호가 이거든가? 반투명한 문 너머로 보이는 누군가의 실루엣. 누구세요?
은하 씨의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이 문고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죠. 여자의 이 창백한 손이 은하 씨의 목덜미를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엄마, 여기서 뭐해? 은하 씨의 딸아이가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얼른 품에서 안은 채 몸을 힘껏 웅크렸어요. 그 사이 그 여자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귀신? 소톱만한 다락방 하나 제대로 못 치우면서 무슨 넋 빠진 소리야, 어? 아무리 울면서 얘기를 해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소리를 하겠냐면서 은하 씨를 아픈 사람 취급하더랍니다. 10년 넘게 모진 시집살이를 버텨왔지만 은하 씨는 이제 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기 말을 못 믿어주는 시댁 식구들이 미운 것보다는 혹시나 딸아이가 무슨 일을 겪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날 밤 남편 몰래 가방을 싸서 집을 나서기로 한 거죠. 아직 잠이 덜 깨는 딸아이에게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한 후에 현관 앞에 세워두고 짐을 마저 챙겨서 나왔는데 그 잠깐 사이에 딸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주방 쪽에서 딸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거기 왜가 있어?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왜 여기 있어? 얼른 와. 그런데 딸아이의 입에서 다락방에서 나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좋나 아니면 비유가 된 거야? 얼른 데리고 나오려는데 다락방에서 본 그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이를 악물고 서둘러 딸을 데리고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가족들이 깰까 봐 정말 조심히 문을 여닫고 집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대문을 나가면 됐죠. 다락방 그 여자가 은하 씨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읽어. 묶어. 어디 읽어. 묶어. 머리가 새하얘지던 그 순간 엄마, 왜 그래? 딸이 은하 씨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눈앞에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떠올랐대요. 이대로 있다간 은하 씨 자신뿐만 아니라 딸까지 전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은하 씨는 눈을 질끈 감고는 무려 10년 만에 지옥 같은 시댁에서 스스로 뛰쳐나왔습니다. 야, 10년이나. 그리고 얼마 후 은하 씨가 딸을 데리고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수척해진 은하 씨를 보고는 아휴, 내가 그때도 이 얘기를 알았더라면 네 엄마를 말리기라도 했을 텐데 아, 뭐 라면서 사연이 있다. 한탄을 하셨어요.
은하 언니 남편의 누나죠. 누나? 신우이가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을 엄청 끔찍이 챙기면서 남동생 사랑이 극진했대요. 그 신우이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언니 몰래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엄청 슬퍼하다가 그 다락에서 자살했대요. 어머. 신우이가 생전에 알사탕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까드득 씹어먹는 걸 좋아했대요.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는데 그때에도 알사탕은 계속 입에 달고 있었대요. 다락방에 나타나서 은하 씨와 남편을 바라보던 그 여자는 정말 은하 씨의 신우이였을까요? 버림받았던 자신의 고통을 동생도 똑같이 느낄까 봐 집을 나서던 은하 씨를 그토록 괴롭혔던 건 아닐까요? 때는 1979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그 시절 동네에는요 4~5평 정도 되는 작지만 알찬 만화방들이 많았죠. 동네에 하나씩 있었어요. 맞아요. 최여인은 26, 24, 19 이 세 딸들과 함께 그 자그마한 만화방을 꾸려가고 있었죠. 열심히 사셨군요. 내 모녀는 가난한 살림이긴 했지만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주변 이웃들한테까지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어요. 내 모녀가 하루에 딱 2끼 수제비만 해먹으면서 오늘도 수제비라 미안하다. 소일꼬리로 종이봉투 붙이는 일까지 한 거예요. 또 첫째 딸은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데다가 딸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이러니까 최여인이 딸들을 얼마나 끔찍히 여겼겠어요. 네. 정말 금이야 오기야 품에 끼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밖에서 본 모습이었어요. 안은 다른가 보다. 영업을 마치고 안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면 무서워. 내 몸에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뭐야? 딸들을 엄청나게 챙기던 이 최여인이 방 안으로 탁 들어오면 좀 이상해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첫째 딸을 쏘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경아, 아까 말 섞던 사람 누구니? 그냥 손님이에요. 내가 함부로 말 섞지 말라고 몇 번 말했니? 이런 식으로 믿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네, 죄송해요. 이번엔 셋째 딸을 쏘아봅니다. 윤희, 4시 10분에 자리 비우지 않았니? 설마 누구 따로 만나고 온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저 화장실 다녀온 거. 내가 말했지. 세상에는 악마들이 들끓고 있다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다시는 엄마 실망시키지 마라. 네. 잘못했어요. 그리고 최여인은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준비됐니? 뭐가? 기도하자. 두 손을 간절히 모은 채 입을 모아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지켜달라. 뭘 지켜달라? 뭘 이렇게 애타게? 뭘 지켜달라? 지켜달라는 걸까요? 뭘 죽여? 뭘 지켜달라? 이건 나중에 밝혀집니다. 예.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방 안에 벽에는 20개가 넘는 생활 신조가 붙어 있는데
아무와도 접근하지 말 것. 취직하지 말 것. 시집가지 말 것. 라디오를 듣지 말 것. 이상해요. 외부로 차단시키네. 꼭 외부와 접촉을 못하도록 막는 듯한 내용인 거죠. 애들이 좀 교육을 시켜야지. 하루에 12시간. 밤이 깊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 최여인과 딸들이 이토록 맹신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이비 종교인가? 자, 내막을 알기 위해선 최여인의 과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30년 전 최여인은 어느 중학교 선생님으로 어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배우신 분인데. 그런데 최여인의 인생을 뒤바꿀 운명적인 상대가 나타납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박 씨. 만나보니까 참 괜찮은 거예요. 최여인은 박 씨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최여인의 나이가 27. 첫째 딸인 은경이가 태어났어요. 살림살이는 어려웠지만 첫째 딸인 은경이를 보면 행복을 느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최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누구 좋으라고 본처 자리를 내줘? 뭐야 이게? 사실 남편 박 씨에게는 이미 결혼했던 여자가 있었고 중혼이야 중혼 관계네.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둘이나 있었던 거예요. 중혼 관계. 그거 숨겼어. 충격이다 이거. 그날 이후로 남편 박 씨는 전처와의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은 채 왔다 갔다 두 집 살림을 시작했어요. 옛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아니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귀한 장남 낳아준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당신이 본처 자리를 탐내면 안 되지. 어머나. 가정 불화가 극에 달한 채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최여인은 남편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결국 최여인과 남편 박 씨는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최여인의 마지막 날개가 꺾여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별거 중이었던 최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최여인은 마음을 열고 이 남자를 몇 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 박 씨가 알게 됩니다. 본인은 본초랑 20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해놓고는 맞아.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한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최여인은 간통죄로 3개월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옛날 간통죄가 셌거든요. 심지어 이 최여인에 대한 기사가 주간지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된 거예요. 첩살이 끝에 또 바람난 주부. 와 정말 악의적이다. 주변에선 최여인을 손가락질했죠. 저 여자 맞지? 남편 가로채놓고서는 딴 남자랑 또 바람났다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여자 망신 다 시키네. 남자 없이 못 사나 봐.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최여인이 복역을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마주했던 거는 희대의 악녀라는 낙인이었어요. 아유 속상하겠다. 완전. 모두에게 버림받고 혼자 남겨진 최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썩었어. 남자들은 다 악마야. 남성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와 피해 의식이 극에 치닫게 된 거죠. 자, 다시 내 모녀가 기도하던 방으로 돌아가 볼게요. 미친 듯이 열중해서 기도하는 네 사람. 아까 들었던 기도문 기억나시죠? 네.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저희들의 순결을 남자에 대한 분노가 이상한 쪽으로 네. 유출됐군요. 광기로 이어졌네. 최여인의 남성을 향한 분노는 순결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어요.
딸들아, 엄마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우린 순결을 지켜야 해. 그것만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다. 딸들을 감시하고 음.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 최 여인이 고통스러워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과 발, 옆구리에 났던 상처가 자신에게도 똑같이 느껴진다고 믿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아이고 뭐야. 그 정도로 자신이 만든 순결이라는 종교에 더 깊게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최 여인의 눈이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셋째 딸 은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 갔지? 저기? 어디가 뭐? 은희야! 은희야! 우리 은희 여기 안 왔어요? 은희야! 우리 은희 못 봤어! 우리 은희 못 봤어요! 은희야! 동네방네 딸을 찾아다니던 최 여인. 그때 한 주민이 흘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희야! 우리 은희 봤어요? 은희 저기 나이 좀 있어 보이는 남자랑 저쪽으로 가던데. 우리 은희가 남자한테 안 돼. 은희야! 하루, 이틀. 나타나지 않는 셋째 딸 때문에 최 여인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던 어느 날 누가 찾아왔는데 남자 목소리야. 실례하겠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셋째 딸 은희가 꾀지대한 차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을 보니 40대 정도 돼 보이는 남녀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남녀. 은희야? 너 더럽혀졌니? 나 더럽혀졌어! 진짜 무섭다. 이대로는 딸들의 순결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최 여인은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결단인데? 은희가 타락했구나. 다시 남자들이 손길을 받아오면 은경이랑 은수도 순결을 잃고 더러워질지 모르니까 죽음으로 순결을 지키자.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그날 밤 최 여인의 집에서는 차가운 시신들이 발견됩니다. 아 말도 안 돼. 사인은 모두 질식사. 얼굴에는 비닐봉지와 보자기가 덮여 있었고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묵주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발견된 시신은 딱 3구. 생존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최 여인. 이미 숨이 끊어진 세 딸의 곁에 얼이 빠진 채로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애들을 구원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죽이고. 둘째, 첫째, 셋째. 딸들의 숨통을 차례로 조이고 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최 여인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지 못했던 거예요.
더 이상. 딸들을 악에서 구원하고자 했지만 결국 스스로 악을 저질러 버리고 만 겁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손성희 씨와 지희 씨 자매는 20대 초반 함께 지낼 전셋집을 구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성희 씨 직장 때문에 강남 쪽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나같이 너무 비싼데 비싸지. 딱 한 곳, 가격이 딱 들어맞는 곳이 있었어요. 그 집은 아담한 마당에 있는 2층짜리 양옥집이었습니다. 요즘 내가 찾고 있는 집인데. 대신 집주인이 세를 놓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여성 세입자의 전세금은 세입자 형편에 맞게 받겠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다 맞춰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집주인이 있다고? 요즘 같은데 말이야. 성희 씨는 중개인분에게 싼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지, 따져봐야지. 그렇지. 이 집은 뭐가 문제냐. 네. 꼬치꼬치 캐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 저기 사실 그 집주인이 전직 무당이라서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 여기는 뭐 점집이 아니고 그냥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사는 뭐 그냥 집이야 집. 아무 문제 없다니까. 중개인분 말씀이 집주인이 예전에 강남에서 소문난 무당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무속인 일을 관뒀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린 딸이랑 둘이 사는 일반 가정집일 뿐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하셨죠.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밖에 많이 덥죠? 네, 여기 앉아요. 전직 무당이라는 집주인분이 딸과 함께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30대) 중후반의 젊은 외모에 인상도 너무 좋아 보였죠. 딸아이랑 둘만 살다 보니까 너무 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전용으로 새로 놨던 건데 두 분이 들어오시면 저희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무속인이라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냥 돈 많은 젊은 엄마와 딸로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엄마 옆에 서서 수줍게 웃는 어린 딸의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그 이러면 또 이제 뭐 마음이 노그러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아르바이트를 간 동생 지희 씨가 자정이 훌쩍 넘어서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평소답지 않게 연락도 안 되고 걱정하며 기다리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 전화가 와서 얼른 받아보니 여보세요? 경찰서였대요. 사고를 당했나? 전화를 끊자마자 정신없이 달려간 성희 씨는 지희야! 지희야! 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 괜찮아? 목 주변에 칼로 그인 듯한 붉은 상처가 여럿 나 있었어요. 오 큰일 날 뻔했네. 다급히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동생이 있던 남자에게 아이고. 협박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거 남자분이 갑자기 동생을 지나치다가 갑자기 뒤에서 확 끌어안더니 목에다가 칼을 들이댔다고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지 마. 그 집에 들어가지 마. 봐. 칼을 들이대면서? 갑자기 환청이 들렸대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 말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목소리가 들렸대요. 전달만 했다. 자기는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된지. 뭐야 이게?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대답에 경찰은 아무래도 술에 취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같다. 그리고는 불안에 떠는 성희 씨 자매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주인이 찾아왔더라고요. 별건 아니고 사고수 막아주는 부적인데 이거라도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을까 싶어서 지니고 다녀봐요. 원래 이런 부적 비싸지 않아요?
집주인이 무당이라 이런 것도 받아보는구나 생각하고 넣어둬요. 아 전직 무당이었으니까. 아. 걱정되니까. 정 마음이 쓰이면 우리 딸 주영이랑 놀아줄 수 있어요? 주영이요? 애가 외동이라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두 분이 놀아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성희 씨와 지희 씨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언니, 나 이거 갖고 놀아도 돼? 언니, 나도 여기서 조용히 책 읽을게. 언니, 나 이거 머리핀 가져도 돼? 주인집 어린 딸 주영이는 성희 씨와 지희 씨 집을 낮이고 밤이고 드날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땐 그렇게 얌전하더니 주영이는 성희 씨 자매의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온 집안을 휘젓고 돌아다니고 놀곤 했죠. 쟤가 그렇지 뭐. 외로웠나 보다. 이렇게 다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퍽 하고 방 창문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이게 무슨 소리야? 창문 아래로 새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온 거지? 언니, 그 새 죽은 거야? 내가 키우던 새인데 왜 거기 떨어져 있지? 어린 주영이가 주인집 창문에 매달려서는 슬픈 얼굴로 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희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주영이와 함께 그 새를 마당 앞들에 묻어주었대요. 주영이는 죽은 새가 그리운지 낮이고 밤이고 마당 앞들에 나가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잠결에 창밖에서 자꾸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며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일어나 창밖을 둘러봤는데요. 어둠에 내려앉은 마당 한 구석에 어떤 여자가 땅을 파헤치면서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내려다보는데 성희 씨가 움찔하자 정말 신난 표정으로 방 창문을 열고 싶은 듯 마구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던 동생 지희 씨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언니! 언니 왜 그래? 저기 마당에 아무도 없는데. 저기! 그 창문에 그 귀신이 문질렀던 그 손자국, 얼굴 자국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랑 보고 아 이거 예산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기괴하다. 충격을 먹어서일까? 그날 이후 성희 씨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어서 회사에서 병가도 내고 쉬는 날이 많아졌대요. 그런 성희 씨를 돌봐준 건 다름 아닌 주인집 아주머니였대요. 내가 죽 좀 만들었는데 한 술이라도 떠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끼니도 챙겨주시고 또 부적을 열었어서 현관문부터 방문이란 방문은 다 그리고 창문 위까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귀신이 들어올 틈도 없게 다 막아줄게요. 집주인의 살뜰한 배려 덕분일까? 성희 씨의 건강도 조금씩 차도를 보이던 어느 날 막 저녁을 먹고 치우는데 언니, 나랑 숨바꼭질 할래? 그래.
그럼 나 숨는다. 어디론가 뛰어가더라고요. 그런 주영이가 귀여웠던 성희 씨는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어요. 우리 주영이 다 숨었나? 여기 있나? 없네. 우리 주영이 여기 있나? 어딨지? 집안을 다 둘러봐도 보이질 않았어요. 여기도 없네. 우리 주영이 어디 숨었지? 나 잡아봐라. 우리 주영이가 어디 숨었지? 그런데 그 순간 아니 왜 그 요망한 년이 아직 살아있냐고. 왜 그대로냐고. 2층 주인댁 안에서 집주인이 누구랑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비스듬히 열려있는 현관문 틈 사이로 들여다봤더니 현관엔 집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한 켤레와 아까 주영이가 성희 씨네 올 때 신고 온 신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설마 엿들은 거야? 그게 아니라 집주인 아주머니가 평소와는 다르게 정말 매서운 눈으로 성희 씨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이러세요? 이거 나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왜? 뭘 본 거야? 어디까지 들었어? 성희 씨를 내팽개치듯 던진 집주인은 잔뜩 성이 난 표정이었죠. 얼른 사과하려고 일어나려는데 이게 뭐지? 마당 화단을 짚고 있던 성희 씨 손에 무언가가 만져진 거예요. 그 순간 찾았네. 주영이 목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어보니 그거 다 언니 거야. 그 말에 손에 잡힌 것들을 꺼내본 성희 씨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주영이와 함께 묻었던 새 사체와 성희 씨 자매의 사진, 머리핀, 그리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있었거든요. 이거 몰래 묻었나 보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황당한 건 성희 씨보다 더 충격을 먹은 듯한 얼굴로 딸아이를 노려보는 집주인의 태도였어요. 언니, 그거 엄마가 시켰어요. 그거 다 숨기라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때 마침 집에 돌아온 동생 지희 씨가 마당에 넘어져 있는 성희 씨를 보고는 크게 화를 내며 집주인을 막아 세웠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를 해서 보니까 그 아이가 이제 저희랑 놀면서 이제 몰래 하나씩 이거 가져도 돼? 빼온 뭐 이렇게 거죠. 했잖아. 마당 둘레를 기준으로 저희 집 물건들이 다 묻혀 있더라고요. 사진, 제 소지품 뭐 이런 것들. 야, 이제 이유가 궁금하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집주인이 과거 잘못된 저주 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까 무서워 대신 성희 씨 자매를 제물로 삼아 죄를 올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액바지 같은 거.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난 성희 씨 자매가 가장 소름 끼친다고 생각한 사람은 주인이 아닌 어린 딸 주영이었다는데요. 집주인이 잡혀가셨고, 근데 이제 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경찰에 잡혀가는데 나와서 울거나 왜 우리 엄마 이렇게 데려가냐고 할 난리 나지. 텐데 그 2층 난간 그 베란다 창문에서 그 아이가 이렇게 그 창가에 얼굴을 이렇게 대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씩하고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제 차갑게 웃는 모습. 내 소정의 목표로 완수했구나. 그때서야 이제 신딸인가 보다. 그럼 이해가 된다. 그래. 집주인의 어린 딸 주영이는
엄마가 잡혀가던 날 왜 그토록 해맑게 웃었던 걸까? 어린 주영이가 소름 끼치게 웃는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찾았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올해 36살 김지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시작에 앞서 지연 씨가 저희에게 제보를 해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귀신보다는 맹신하는 분들이나 그냥 인간이면서 애들을 무참하게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인간이 가끔은 잔인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뭐지? 아, 나도 겪은 일도 있고 지금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말이 안 나네. 아, 충격이 아직도 있나 보네요. 이제는 제가 좀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과연 지연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연 씨가 8살이던 1993년 영하의 겨울밤이었어요. 지연 씨는 다 해진 내복 위에 겉옷만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 어두운 골목을 혼자 헤매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지연 씨는 혼자 가로등 아래 주저앉아 훌쩍이고 있었죠. 지연아! 지연아! 야, 지연아,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 엄마 어디 갔어? 어? 화물차 기사로 일하느라 며칠씩 집을 비우곤 하던 지연 씨 아버지가 예정보다 일을 일찍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지연 씨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치. 엄마가 집에 없어. 어? 불도 다 꺼져서 깜깜하고 너무 무서워. 들어가자. 지연 씨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었던 짐 가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너무 더러웠거든요. 어머. 누가 봐도 살림살이를 오래 방치한 티가 났던 거죠. 지연아, 엄마 어디 갔어? 어디 간다고 말 안 했어? 지연아, 엄마 왔어. 당신 언제 왔어? 애 놔두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닌 거야? 나 나쁜 데 있다 온 거 아니야. 나 하늘님한테 기도하고 온 거야. 하늘님? 사실 어머니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떡하냐. 아버지가 있을 땐 태연하게 지연 씨를 챙기고 돌보는 척하다가 일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 바로 돌변해서 지연 씨를 혼자 남겨두곤 사이비 종교 신도들을 만나러 간 거죠. 어떨 때는 그 신도들하고 사나흘씩 어울리며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그럼 애는? 애는 쫄쫄고. 게다가 아버지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고스란히 어머니한테 주면서 우리 딸 좋은 거 먹이고 예쁜 것 좀 입혀줘.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 소중한 돈을 다 갖다 줘. 사이비 교단에 몽땅 갖다 바친 겁니다. 당신 봐봐. 애 꼴이 지금 이게 뭐야? 어? 그리고 집은 위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어?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우리 가족 복 받는다 그래서 당신하고 지연이 잘 되라는 마음으로 내가. 됐고, 나 더 이상 이런 꼴 못 보니까 그러니까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들어가자. 나 진짜 우리 가족 생각해서 그런 거라니까. 여보! 한 번만 봐줘.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요. 여보! 아버지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아직 어린 지연 씨를 봐서 결국 아버지는 한 번은 참고 넘어가버렸어요. 하지만 그 후론 일을 하다가도 휴게소에 들르거나 공중전화를 발견하면 여보세요? 아빠야. 엄마
엄마는? 꼭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가 집에 잘 있는지 자주 확인 전화를 하시곤 했어요. 아까 엄마가 챙겨줘서 잘 먹었어. 그래도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나니 어머니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다행이네. 이제 지연 씨 혼자만 두고 밖에 나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그 돈을 조금이라도 메꿔보겠다면서 이웃들을 집으로 불러서 인형 눈알 붙이기 같은 부업을 시작을 한 거죠.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었죠, 예. 게다가 지연 씨에 대한 태도도 확 바뀌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이제 우리 딸한테 잘할게. 엄마 믿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지연 씨 머리를 곧게 빗어서 따주고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예쁜 원피스도 입혀주는 거예요. 아유, 이쁘다. 지연아, 잠깐만 기다려. 지연아. 짜잔. 우와. 엄마 어때? 완전 예뻐. 우리 똑같아. 똑같지? 지연아, 그럼 우리 사진 찍을까? 가자. 하나, 둘, 셋. 어허. 지연 씨는 원래 자기가 알던 어머니로 돌아온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어요. 지연아, 우리 불꽃놀이 하면서 사진 찍으면 진짜 더 예쁘겠지? 작은 불꽃이 막 튀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지연 씨는 신이 나서 평소에 엄마랑 부르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놀았어요. 그렇게 한참 반짝거리는 불꽃에 정신이 팔린 찰나. 엄마? 어느 순간 주변에 연기가 끼면서 매캐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지? 무슨 일이지? 엄마! 현관에서부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깜짝 놀란 지연 씨가 비명을 지르면서 집 안쪽으로 달아났지만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빠져나갈 곳도 없고요. 어떻게? 열기 때문에 숨이 턱 막히기 시작했어요. 엄마! 불 속에 갇힌 지연 씨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독가스를 마셨구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지연아, 아이고 지연아, 정신 차려봐 이거사. 어야, 이 정신 들어? 할미야. 아이고. 근처에 살던 친할머니가 지연 씨네 집이 불타는 걸 보고 그 연로한 몸으로 불길에 뛰어들어서 지연 씨를 구해낸 거였죠. 다행이다. 지연 씨도 할머니도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어야 할 또 다른 사람. 또? 그 어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뭐 어디 갔어? 그렇게 갑자기 엄마가 없는 아이가 된 지연 씨는 바쁜 아버지와 떨어져 큰아버지와 함께 사는 친할머니 댁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손녀를 구할 만큼 지연 씨를 끔찍이 여기던 할머니가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뀐 거예요. 왜 그러지? 너! 할머니가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아이고, 어째 넌 그렇게 복 나갈지만 하니, 응? 에휴, 너 엄마 없는 티 내지 말고 다녀, 알겠어? 에휴, 아이고. 그러다가 점점 밥을 먹을 때도 들어봐. 너 여기서 밥 다 먹을 때까지
절대로 나오지 마. 알겠어? 찬밥과 김치만 들려주고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죠. 지연 씨가 서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밥을 먹는 동안 먹어. 많이 먹어. 문 밖에선 할머니와 큰아버지네 식구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같은 피부친데 뭐. 못됐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설날 그래. 앉아들. 아이고. 자, 할미가 세뱃돈 줄게. 다른 사촌들에게는 세뱃돈을 다 잘 챙겨주시면서 지연 씨에겐 혼자 찬물에 손이 얼어 터지도록 설거지를 시키기도 했어요. 못됐어. 엄마보다 더 그렇게 심하네. 지연 씨는 갖은 구박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학대지 학대.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친가에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끊지. 잘했어, 잘했지. 그리고 어느덧 지연 씨는 30살이 됐죠. 어린 시절의 상처는 잊고 행복한 생일을 보내는데 잠깐만.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지연아. 어. 저기 할머니가 입원을 하셨는데 말이야. 저기 아빠랑 같이 가보면 어떨까? 거길? 거길 내가 왜 가? 널 그렇게 찾으신다네. 나 가기 싫어. 지연 씨가 단칼에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딱 한 번만 다녀오자며 끈질기게 설득을 하셨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지연 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죠. 왔니? 네. 그간 내가 미웠지. 내가 네 맘 다 안다. 당황한 지연 씨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양손으로 지연 씨의 손을 더 꼭 잡고는 내가 널 다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는 지연 씨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불 속에서 지연 씨를 구한 그날 할머니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탄 집을 수습하고 보니 누가 일부러 불을 내고 도망을 간 거예요. 방화였던 거죠. 그 범인은 바로 지연 씨의 어머니였어요. 뭐야, 역시 예상대로. 왜 그랬지? 그 즉시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끝에 한 달 만에 어느 시골 폐공장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그 공장에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였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옷 주머니에서 그을린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재물을 바치나니 저를 약속된 그곳으로 꼭 데려가 주십시오. 재물? 사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들킨 후에도 부업을 하는 척 사이비 신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던 겁니다. 그 무리들은 환생을 원하면 재물을 바치려고 어머니를 세뇌를 했고 어머니가 처음에 바치려고 했던 재물이 바로 딸 지연 씨. 딸인 지연 씨였던 거죠. 아, 이거 너무 아우, 미쳤어. 이거 뭔 헛소리야. 정갈하게 머리를 빗기고 예쁜 옷을 입히고 손에 폭죽을 들려주고 노래와 춤을 시켰던 게 그게 바로 재물 바치는 의식의 일부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시도가 실패하자 달아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제물로 바친 거죠. 오, 진짜 무섭다. 사건 후 할머니는 지연 씨를 맡아 키우겠다며 데리고 왔는데요. 그렇죠. 지연 씨가 자꾸 기침을 한다거나 잔병 치레하는 일이 잦아진 거예요. 불안해진 할머니가 평소에 자주 갔던 무당집에 갔어요. 악기가 붙었네. 제물로 바쳐진 그 손녀딸한테 말이야. 기겁한 할머니가 어찌하면 좋을지 묻자 그 무당이 내린 해결책. 지연 씨를 지키고 싶으면 구박대기처럼 모질게, 아이고 아이고 매몰차게 대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 이게 맞는 거야? 그것도 30살이 될 때까지. 어머. 말도 안 돼. 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고작 그런 이유로 절 괴롭히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은 귀한 손녀를 지켰다는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게 하세요. 지연 씨는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사이비 종교에 미쳐 딸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어머니와 무당이 한 말에 휘둘려 손녀의 상처를 외면했던 할머니. 지연 씨가 가장 먼저 들었어야 하는 그 말, 그건 미안하다가 아니었을까요?